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2년 10월 10일 경기도 성남경찰서에 한 건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혼자 사시는 아버지가 무려 한 달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아들과 며느리의 신고였죠. 연락이 두절된 그는 78세의 남성 송 씨입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이 주변 사람들을 탐문하니까 뜻밖의 이야기가 들렸어요. 송 씨? 여행 간다고 했는데? 그가 새들어 살던 집주인 및 지인들 몇몇은 여행을 떠났다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통화 내역을 확인해봤죠. 실제로 그가 지인들에게 직접 전화를 건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상하게도 여전히 가족과 또 경찰의 연락만큼은 받지 않았고요. 일부러 피하는 걸까요? 일단 경찰은 송 씨가 여행을 갔다고 직접 알렸다는 그 점, 그리고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정정했다라는 진술을 토대로 단순 가출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됩니다. 하지만 탐문을 하던 중 좀 수상한 점을 발견해요. 지인들이 하는 말이 송 씨 번호로 전화가 오긴 했다. 근데 알고 보니 아들이 건 거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송 씨 본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웬 젊은 남자가 송 씨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했다는데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여행을 가서 당분간 연락이 안 될 거라고 말해준 거고요. 이에 대해 진짜 송 씨 아들은 금시초문이었어요. 즉 그렇다면 이 상황, 누군가 송 씨의 핸드폰을 가지고 아들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경찰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행적을 추적합니다. 그러자 새로운 사실이 또 드러나요. 송 씨가 실종되기 직전 좀 껄끄러운 돈 문제에 얽혀 있었다는 정황입니다. 그는 실종되기 5개월 전인 2012년 5월까지 성남시 신흥동에서 작은 단란주점을 운영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가게에서 색소폰을 연주하면서 연주자로도 활동해왔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가게 운영이 좀 벅찼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이걸 이제 인계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30대 여성 김 씨. 이 두 사람 간의 협상이 끝났고 송 씨는 그녀에게 4,500만 원을 받고 가게를 넘겨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때 그 김 씨가 당장은 돈이 좀 부족하대요. 그래서 일단은 2,500만 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좀 시간이 지나고 주기로 했었죠. 어쨌든 송 씨는 가게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이후에도 그는 색소폰 연주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종종 가게를 찾았다고 해요. 아니 근데 시간이 좀 지나도 김 씨가 이 잔금 2천만 원 주는 걸 계속 미루는 겁니다. 초조해진 송 씨가 그녀를 독촉하기 시작했죠. 인근 상인들에 따르면 송 씨가 종종 하소연을 막 했어요. 돈을 못 받았다고. 그리고 내가 2천만 원만 다 받으면 색소폰 연주고 뭐고 다 그만둘 거라고 했었대요. 그러니까 잔금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가게에 얼굴을 비췄다고 주장이 돼요. 그런데요, 사실 이때 새로운 주인 김 씨가 이 가게를 혼자 운영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사실혼 관계이던 40대 남성 박 씨가 있었던 거예요. 잔금 왜 안 주냐? 이 문제로 송 씨와 새로운 주인 김 씨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니까 보다 못해 박 씨,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박 씨가 나서요. 그러면서 송 씨한테 내가 조만간 돈을 마련해 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대요.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죠? 경찰이 확인해 본 결과 송 씨의 실종 수사가 진행 중이던 그 당시까지도 잔금을 줬다는 은행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들의 관계를 파악한 경찰은 김 씨와 박 씨, 이 두 사람이 실종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이 들었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즉각 둘을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둘의 진술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겁니다. 먼저 여성 김 씨는 그 남자친구인 박 씨가 잔금을 대신 내주기로 했다. 나는 그 다음 일은 모른다. 이렇게 좀 무책임하게 진술했어요. 이에 반해 박 씨는요. 나는 이미 지난 6월에 송 씨에게 돈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얽혀있는 금전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그럼 언제 어디서 돈을 건넸냐라고 집중적으로 추궁했어요.
근데 여기서 현금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기록이 없는 거고. 그래서 그 현금을 어디서 뽑았냐? 그 해당 장소 CCTV도 다 확인해봤죠? 근데 둘의 모습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와중에 박 씨는 또 억울하대요. 아유, 은행 기록이 없는 거는 내가 억울하다. 현금으로 다 준 거다. 난 영수증을 못 받았다. 이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물론 경찰은 그를 강하게 의심했지만 이게 심증만으로 검거할 순 없죠. 경찰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이번엔 박 씨의 통화 기록을 살피게 돼요. 그리고 이때 눈에 띄는 사항이 하나 있었죠. 박 씨가 지난 9월 13일, 그러니까 수사가 있기 대략 한 달 전에 어떤 업체를 불러서 단란주점 내부 방수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방수공사? 왜요? 사실 이 공사 자체가 수상한 건 아니에요. 가게가 오래된 곳이라서 충분히 보수공사를 좀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공사를 진행한 직후 박 씨가 자기 휴대폰에서 업체 번호를 곧바로 삭제했더라고요. 마치 이 공사가 진행된 걸 아예 없었던 일로 하려는 것처럼요. 그래서 경찰이 수소문 끝에 그 공사를 진행한 설비업자 우 씨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아주 결정적인 진술을 얻게 됩니다. 우 씨가 말하길 공사 당일 좀 특이한 점이 있었다고 해요. 우선 그 가게 홀 벽에서 물이 샌다, 방수공사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걸 하려면 실내 벽을 전부 뜯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벽 다 제거하고 이제 다시 마감을 하려던 찰나 박 씨가 좀 생소한 부탁을 해왔죠. 그 마감을 하기 전에 벽 안에다가 커다란 나무 상자를 넣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발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업자인 우 씨가 난색을 표했죠. 아니, 나무 상자가 너무 커요. 그래서 벽에 넣으면 그 부분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미관상 좋지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여기서 박 씨는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우 씨도 궁금해졌죠. 아니, 도대체 이 박스가 뭐길래 그렇게 넣으려고 하는 거냐 했더니 박 씨가 말하길 물을 빨아들이는 방습제를 가득 채운 거라고 대답했어요. 여기에 자기가 웃돈을 얹어줄 테니까 내가 요청한 대로 공사를 좀 진행해 달라고 부탁했고요. 사실상 우 씨 입장에서는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죠. 미관상 안 좋은 것도 다 그쪽 일이니까. 그래서 결국 의문의 상자는 벽 안에 매장이 되었다는데요. 공사가 진행되는 그날 박 씨는 단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고 내내 그 상자를 지켜봤습니다. 게다가 주변에다가 막 칙칙칙칙 방향제를 뿌리면서 아유 냄새 좀 안 나게 잘 부탁해요 라고 당부했고요. 사실 우 씨는요 수많은 설비 공사를 하면서 벽에다가 나무 상자를 넣는 건 생전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그날의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고요. 수상하죠. 경찰이 즉각 가게로 출동을 해서 벽 안에 숨겨진 그 나무 상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정말 수상하게 툭 튀어나온 벽 한쪽이 있더라고요. 바로 뜯어내기 시작했죠. 그러자 가로 113cm, 세로 40cm, 높이 한 80cm 정도 되는 나무 상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거의 밀폐된 수준이에요. 모서리에는 꼼꼼하게 실리콘이 다 발라져 있고 곳곳에 못질이 막 되어 있고요. 약간 관짝 같기도 한 이 수상한 상자. 경찰은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여행용 가방이 발견되었죠. 그리고 가방 안에는 비닐에 쌓여있는 송 씨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11월 13일 경찰은 박 씨를 체포합니다. 시신도 나왔고 그걸 직접 업자시켜서 벽에 유기한 정황까지 이거 빼박이에요. 그렇게 박 씨를 추궁하니까 그도 머지않아 살인을 자백하게 되는데요. 그 진술에 따르면 그가 송 씨를 살해한 날짜는 9월 6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두 사람은 가게에서 단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박 씨에 따르면 잔금 2천만 원이 남아있잖아요. 그 중에 1,700만 원을 자기가 현금으로 건넸대요. 자, 그러자 송 씨가 아니 나머지 300만 원은 왜 안 주냐 했겠죠. 그러니까 박 씨가 그거는 내가 이 가게를 좀 운영하다 보니까 가게에 스프링클러가 꼭 필요해서 내가 그걸 설치하는 데 썼다. 좀 그런 돈이니 좀 빼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박 씨 입장에서는 전 주인이 고치지 않아서 생긴 문제니, 내가 좀 고쳤으니까 그냥 1,700만 원 퉁 치자라는 거죠. 여기에 송 씨가 말도 안 된다. 원래 돈대로 다 줘라. 라면서 화를 냈고요. 곧이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박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송 씨가 김 씨, 그러니까 박 씨의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요. 거기에 격분한 박 씨가 송 씨 할아버지를 강하게 밀쳤죠. 바닥에 넘어졌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의 목을 세게 밟게 됩니다. 잠시 후 이 할아버지가 의식을 잃었어요. 몸에 미동이 없었고요. 하지만 여기서 박 씨는 여전히 분노가 치밀었는지 곧장 주방에 있던 호스를 가져와서 그의 목을 세게 졸라버렸죠. 끝내 송 씨의 숨이 끊어졌고 이후 박 씨는 시신을 비닐로 싸서 노끈으로 묶고는 여행용 가방에 넣어둡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일단은 그 여행 가방을 가게 창고에 방치해둔 채 며칠간 영업을 했죠. 근데 그게 냄새가 안 나겠냐고요. 시신이 부패하면서 하나둘 직원들이 사장님 창고에서 너무 이상한 냄새가 나요. 막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합니다. 박 씨가 두려워졌어요. 그렇다고 이 큰 가방을 지금 밖으로 들고 나가는 순간 CCTV에 찍히잖아요. 그럼 이게 증거가 남을 게 뻔하니까 그것도 할 수 없었죠. 무엇보다 혼자 가방을 옮기기에 가방도 꽤 무거웠습니다. 결국 그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이 가게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일부 범죄자들은 시신 유기를 할 때 자신이 통제하기 쉬운 곳으로 선택한다고 해요. 계속 시야에 둬야 마음이 편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게 박 씨는 가게 내에 마땅한 장소를 찾기 시작해요. 아니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여기는 손님들도 들락날락, 직원까지 오가는 영업장이잖아요. 그래서 고심 끝에 떠올린 게 벽과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는 직접 나무 상자를 제작했어요. 그리고 안에다가 시신이 든 가방을 넣었죠. 실리콘으로 상자의 틈새를 꼼꼼히 틀어막아서 냄새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대비합니다. 이후 설비업자를 불러서 방수 공사를 해야 한다라는 핑계로 시신이 든 상자를 벽 안에 매장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박 씨는 태연하게 영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가게를 찾은 사람들은 자기 등 뒤에 시신이 있는 줄도 모르고 흥겨운 시간을 보낸 게 되겠죠. 한편 그 사이 범인은 수사를 늦추기 위해 또 다른 잔머리를 썼는데요. 미리 송 씨의 휴대폰을 빼돌려서 지인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아들이다 하면서 송 씨가 여행 갔다고 둘러댄 거예요. 그렇기에 진짜 송 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실종을 인지하기까지 무려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고요. 그 외에도 송 씨가 평소에 이제 연주하던 색소폰 전부 처분하고 송 씨 행세를 하면서 건물주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아예 사업자 명의를 김 씨 명의로 변경했고요. 그러니까 범행을 은폐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결국 그렇게 재판에 선 박 씨는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돈 문제로 말싸움하다가 화 참지 못해서 죽였다고요. 근데 이미 기절한 송 씨의 목을 재차 졸라서 살해한 거잖아요. 이게 좀 의아했죠? 정말 이날 이전에는 전혀 살인의 의도가 없었던 걸까요? 또 애초부터 자기가 1,700만 원을 줬다라는 것도 좀 믿기 힘들어요. 근데 100번 양보해서 박 씨의 주장대로 살인 자체는 우발적이었다고 칠게요. 하지만 홧김에 살인을 저질러 놓고 그 시신을 가게 벽 안에 숨겨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검찰은 박 씨의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잔혹하다고 판단을 했고 결국 그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합니다. 하지만 재판을 거쳐서 박 씨에게는 최종적으로 징역 18년이 선고되었죠. 사실 알고 보니 박 씨가 초범이 아니었어요. 조사를 해보니 그전에도 절도, 사기, 전과 총 12범이라는 게 드러났죠. 물론 그전에 살인 혐의는 없었지만 전과가 있던 살인마에게 18년은 다소 낮은 형량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게다가 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거녀이자 이 가게의 실제 주인이 된 김 씨는 정말 이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걸까요? 경찰 또한 공범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벽 안에다가 시신을 매장한다는 사실,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에 벽 속에 떡하니 시신이 있다는 거는 정말 상상만 해도 섬뜩하죠. 근데 과연 그게 발각되지 않았다면 계속 은폐가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은요, 시신은 부패를 하면서 가스를 생성해요. 그리고 그 가스 압력으로 인해서 시신이 부풀게 되죠. 그러면 언젠가 그걸 덮고 있던 나무가 부서지고 콘크리트마저 조금씩 금이 가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결국 이 모든 건 박 씨의 얄팍한 눈속임이었을 뿐 완전 범죄는 없다는 거죠. 제가 그동안 금사파를 진행하면서 정말 별별 시신 유기 장소를 접해왔습니다. 보통 인적이 드문 논밭, 강가, 우물, 심지어 고무통이나 장독 같은 기상천외한 곳도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결말은 언제나 같습니다. 더 이상 완전 범죄는 불가능하다는 점, 범인들은 이걸 기억해야겠죠.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보통 사건의 잔혹성을 표현하는 단어로는 연쇄살인, 토막살인 등이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 자주 보는 단어죠. 그런데 생매장 관련 사건은 저에게도 좀 생소한데요. 살아있는 사람을 묻는다는 건 정말 너무 엽기적이고 그만큼 드문 케이스입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 1990년 대한민국을 정말 발칵 뒤집었던 희대의 생매장 사건을 소개할까 합니다. 1990년 문제의 동갑내기 세 남성이 있었습니다. 전과 8범이었던 31살의 이성준, 그리고 전과 5범 오태환, 전과 6범인 윤용필까지. 이 세 명의 인연은 오태환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가 윤용필과 중학교 동창이었고요. 또 이성준과는 교도소 동기였습니다. 워낙 세 사람 다 어릴 적부터 교도소를 들락날락했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출소를 한 이후에도 줄곧 어울려 다녔죠. 사회에 나와서 셋은 변변한 직업 없이 그저 하루살이로 위태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택시나 트럭 운전을 하면서 남들처럼 좀 제대로 사나 싶었는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집버릇 개 못 준다고. 근본이 좀 범죄자였던 이들이 결국 다시 범행을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성준의 여자친구였던 심혜숙이 합세하면서 이 4명이 하나의 범죄 집단을 이루게 됩니다. 참고로 이 심혜숙이란 인물은 당시 22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31살의 남성들과 거의 10살 정도 차이가 나죠. 또 전과도 없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쩌다가 이 남자들하고 어울려서 범죄 집단이 됐나 보니까 사실 이성준의 여자친구가 되기 전에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파혼을 당했고 이제 기분 풀이 겸 나이트에 갔다가 헌팅으로 이성준을 만나면서 두 사람이 급속도로 연인 관계로 발전했죠. 그 당시에 둘은 알고 지낸 지 1달, 2달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모인 4인조가 처음으로 저지른 범행은 강릉 강도 사건이었습니다. 1990년 10월 28일 이 4사람이 경포대로 향했어요.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돈을 다 써버리게 되자 유흥비와 여행비가 필요하다면서 타겟을 물색하기 시작했죠. 돈을 훔칠 타겟이요. 그렇게 주변을 배회하다가 마침 한 커플이 눈에 들어옵니다. 20대 신혼부부였던 손 씨와 한 씨였는데 이 두 사람이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신나게 사진을 찍고 있었죠. 일당들이 대뜸 부부에게 다가가더니 이들을 위협했고요. 그들이 타고 온 차량으로 밀어 넣고는 바로 납치해버렸죠. 9km 정도 떨어져 있는 으슥한 곳으로 부부를 끌고 갔는데 이내 무자비하게 폭행을 저질렀고 부부가 가지고 있던 260만 원 정도를 빼앗게 됩니다.
이제 손 씨와 한 씨가 살려달라라고 막 애원을 했을 텐데, 이들을 한 야산에 소나무에 묶어놓은 채 일당은 부부의 차를 타고 도주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범행이었어요. 그때 가져온 엑셀 승용차, 이건 그대로 이성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차가 생겼다는 기쁨에 여자친구 심혜숙과 함께 막 신나게 몰고 다녔죠. 그런데 사건 3일 후에 인천 쪽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때 사고를 처리하러 온 경찰이 도난 차량인 걸 알게 되죠. 즉각 그 운전자 이성준과 심혜숙을 탐문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막 난폭하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도주해버립니다. 그렇게 놓치고 말았지만 이게 사실 이들의 차량이 아니라 훔친 부부의 차량이고 또 그럼 이걸 타고 있던 그 도망간 사람들이 범인이라는 건 자명한 거겠죠. 그래서 내부를 조사해보던 경찰이 신원을 확인할 만한 여러 증거를 찾아냅니다. 우선 가장 결정적인 게 통장이었어요. 통장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름을 보니까 그 공범이었던 오태환의 여자친구 최씨명이었죠. 아니 근데요, 이 차를 운전하고 있던 건 이성준 그리고 심혜숙이었는데 왜 오태환 여자친구 물건이 나왔을까요? 여기에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 오태환이 심혜숙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성준의 여자친구 심혜숙을요. 그래서 그녀한테 야 이성준 쟤는 전과도 있다 이러면서 막 험담을 했었죠. 아니 자기도 전과자 아닌가요? 뭐 어쨌든 이걸 또 이성준이 알게 되면서 분노를 했고 복수심에 일부러 훔친 차량에다가 오태환의 여자친구 물건을 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발각이 되면 이거 다 오태환이 저지른 짓이다 라고 덮어씌우기 위해서였어요. 우정이 참 얄팍하죠. 그런데 경찰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차량 안에서 그 통장 외에 발견된 것들이 또 있는데 그게 또 윤용필 소유의 가스총이었죠. 그러니까 윤용필 이름도 나온 거예요. 그렇게 관련자 3명을 찾아낸 건데 그거 외에도 이미 차 내부에 이성준하고 심혜숙 지문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수사망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조사 끝에 경찰은 이 4명 4인조가 강릉 강도 사건의 용의자다라고 특정을 하게 됐고요. 또 피해자였던 신혼부부한테 사진을 보여주면서 4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신원까지 확정하게 되죠. 그렇게 본격적으로 경찰의 추적이 시작됩니다. 한편 도주하고 있던 4인조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야 한다라면서 오히려 더 위험한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건 바로 앞으로는 절대 피해자를 살려주지 말자는 룰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경찰에 꼬리를 잡히게 된 이유가 신혼부부가 살아남아가지고 차량 도난 건을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이성준이 차 안에 그 흔적을 남겨놨기 때문이었죠. 어쨌든 피해자를 살리면 우리가 추적을 당하니까 반드시 피해자를 죽여야 하고 또 시신은 한적한 곳에 묻어버리기로 다짐합니다. 이 살벌한 규칙이 생긴 후에 이들은 2번째 범행을 모의하게 됐고요. 11월 9일 오후 1시 4사람은 렌터카를 하나 빌려 타고 인천에서 출발해서 6번 국도를 달리게 됩니다. 참고로 6번 국도는 서울에서 양평 그리고 강릉까지 가로지르는 주요 간선국도인데요. 그렇게 신나게 달리던 일당이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의 한 한적한 시골길에서 평범한 가족이 타고 있던 자주색 소나타 차량을 포착합니다. 그들이 타깃이 됐고 즉시 앞을 가로막게 되죠. 이 차 안에는요, 50대 남성 류 씨와 그의 외손녀 6살 최양, 그리고 류 씨의 80대 노모, 70대 이모가 그러니까 2 노인분까지 함께 탑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릉에 사는 친척 결혼식에 가던 길이었다고 해요. 갑자기 차를 가로막는 이들이 나타났고 곧이어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우선 일당이 가지고 있는 현금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류 씨가 순순히 20만 원을 내놨어요. 하지만 일당이 그냥 막 폭행을 시작했는데요. 폭행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는 이 6살 꼬마 최양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의 손과 발을 다 묶었고요.
입에 재갈을 물린 채 트렁크에 가둬둡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운전을 해서 가는데 이때 그 꼬마 최양은 심혜숙이 직접 품에 안고 차에 태워서 외진 곳으로 향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딜 갔냐? 인적이 드문 아주 으슥한 인근 야산이었습니다. 불길함이 엄습하죠. 이 4인조는요, 가장 먼저 힘없는 할머니 두 분을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뜨려요. 두 분이 정신을 잃으시게 되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 이성준과 윤용필이 인근 민박집에서 빌려온 삽 2자루로 땅을 파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피해자들을 생매장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어느 정도 구덩이가 파졌고요. 지체하지 않고 노인 2사람을 그곳으로 밀어 넣었죠. 다음으로는 류씨 차례인데요. 마지막으로 협박을 합니다. 3천만 원을 주면 살려주겠다는 거였는데 류씨가 돈이 없다라면서 거절하자 즉각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류씨가 정신을 잃었고 구덩이로 던져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남은 건 6살 손녀 최양입니다. 이 사건이 정말 너무 엽기적이고 잔혹한데 가장 끔찍한 부분이 사실 전 여기라고 생각해요. 지금껏 최양은 할아버지 그리고 이 증조할머니 두 분이 구덩이 아래로 떨어지는 걸 다 보고 있었어요. 잔뜩 겁에 질려 있었겠죠.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는데 이때 오태환이 오히려 아이 옷을 벗기더니 아이를 망설임 없이 구덩이 안으로 던져버립니다. 정신을 잃은 상태도 아니었고요. 아이는 그냥 살아있는 그 상태 그대로였죠. 잠시 후에 흙이 위로 쌓여갔고 그 울려 퍼지던 아이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됩니다. 저는 상상을 하면 할수록 너무 잔혹했는데 그렇게 산에서 내려온 일당은 류씨 가족의 소나타 차량을 타고 이번엔 안양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일단 흥청망청 훔친 돈 썼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도주 계획을 짜보자 하면서 오태환의 여자친구 최 씨가 있는 대전으로 향하게 되죠. 이 대전이 사실 일당의 연고지이기도 했고요. 머리를 맞댄 이들이 어떻게 할까 싶다가 경찰이 계속 우리를 추적할 테니까 일단 지리산으로 도피하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일당을 추적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흘리게 되죠. 심혜숙이었습니다. 심혜숙이 자신의 친구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도 같이 우리랑 지리산으로 놀러 가자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일단 박 씨는 전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그냥 친구입니다. 근데 전화를 받고 뭔가 수상함을 느꼈던 거예요. 일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낀 심혜숙이 친구에게 나름의 SOS 신호를 보낸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고요. 근데 전화를 받은 친구 박 씨가 어쨌든 이상했어요. 갑자기 지리산으로 여행? 평소답지 않았죠? 게다가 남자친구 이성준이 워낙 질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넘어가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요. 또 때마침 경찰은요, 이성준 일당을 체포하기 위해서 연고지라는 대전 쪽에서 수사를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박씨 신고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11월 10일 낮 1시 10분 대전 동부경찰서는 일당들이 어디 있다라는 소재지를 파악했고 즉시 그곳으로 출동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태환과 심혜숙은 현장에서 즉각 체포됐어요. 그런데 이성준과 윤용필은 재빠르게 차를 타고 도주해버렸죠. 이 과정에서 총격전이 있었는데요. 윤용필이 경찰의 실탄에 맞아서 부상을 입게 돼요. 하지만 다친 와중에서도 끈질기게 도주하죠. 결국 다음 날인 11월 11일 서울에까지 도주를 했던 그는 영등포에 있는 친구 집에서 가까스로 체포됩니다. 자, 그럼 이성준은요? 이성준도 이때 가슴에 실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중상을 입었죠. 하지만 역시나 포기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결국 몸을 숨기고 있던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그때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죠. 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시간 순서로 여러분께 사건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검거 당시의 경찰, 그들은 양평 매장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고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강릉 사건, 또 도주 혐의로만 이들을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니 강도와 이제 도주 혐의로만 사람을 쫓고 있는데 총까지 썼다? 라는 게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시대적인 배경과 맞물려 있습니다. 마침 그때 노태우 정권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어떤 범죄자 소탕 작전의 본보기였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경찰이 차 내부를 살펴보던 중에 흙이 잔뜩 묻은 삽과 노끈이 있어요. 이건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암시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면서 일당들을 집중 추궁합니다. 그리고 버티다 못한 그들이 생매장 사건을 털어놓게 됐고요. 예상치 못한 자백을 듣던 경찰도 정말 그때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생매장이라는 게 흔한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추후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게 뭐였냐면 당시 그 남성 3명은요 대마초를 피웠고 환각 상태였다고 해요. 여기서도 또 마약이 문제가 되네요. 이게 나중에 이제 범인들의 지인 집에서 대마초가 발견되면서 전체적으로 밝혀진 정황입니다. 자, 이제 수사팀은 이들의 증언에 따라 류 씨의 가족이 매장돼 있는 곳을 파헤치게 되었습니다. 현장 검증도 이루어졌고요. 안에서 내구의 시신이 나왔는데 부검 결과 사인은 모두 질식사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모두 호흡기에 흙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해요. 전 이 부분이 너무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진짜 소름 돋는데 얼마나 이들이 고통스럽게 사망했을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죠. 저도 이렇게 놀랐는데 당시에는 정말 사건 보도를 통해 온 국민이 대노했습니다. 너무 전례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충격이 컸죠. 이 사건의 여파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다들 들고 일어나서 사형감이다 라고 외쳤을 정도예요. 1991년 1월 이 류 씨 가족에 대한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고 또 취재 열기도 뜨거웠고요. 취재 열기가 뜨거운 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당시 이 사건은 국민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았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재판 결과가 남아있고요. 모든 이목이 쏠린 가운데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길게 끌 것도 없었어요. 사망을 이미 한 이성준을 제외한 오태환, 윤용필에게는 사형이 내려집니다. 심혜숙은 살인과 또 생매장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징역 10년형을 받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후의 진행도 속전속결입니다. 1992년 12월 윤용필의 사형이 집행되었고요. 2년 후인 1994년 10월 오태환의 사형도 집행됩니다. 오태환은 마지막까지 나는 범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는데 이 여론에 떠밀려서 과도한 형을 받은 거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유언이 있는데요. 죄를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언론 보도에 의해서만 이렇게 처형을 하는 건 부당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엔 해석이 좀 엇갈릴 수 있는데 오태환이 그때 범행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에 대한 진실은 이제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과 비교를 하면 당시의 사형이 굉장히 빨리 진행된 건 명백한 사실이죠. 시대적인 분위기로 이들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사형을 피한 심혜숙, 그녀는 1998년에 가석방이 되었고 이후 조용히 살아갔다고 해요. 하지만 그조차도 얼마 안 가서 그녀가 위암 선고를 받고는 2003년 7월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죠. 사건 발생 22년이 지난 2012년에 새로운 논란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고서요.
당시 심씨 변호사가 한 일간지를 통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글을 기고하게 되는데요. 그 글의 내용이 이제 심혜숙은 또 다른 피해자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세 남성이 강도짓을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산에 데려가서 살인까지 하는 건 자신은 전혀 몰랐고 또 그 생매장조차 자기는 목격한 적도 없다라는 주장이었죠. 단지 강릉 그 사건, 신혼부부한테 돈을 뺏은 그 사건과 유사하게 그냥 돈만 뺏고 산에 묶어놓았다라는 게 이제 그녀의 진술이었다고 하는데요. 체포되기 전까지 일당은 심혜숙한테 살인을 숨겼고 그렇기 때문에 심혜숙이 공범으로 몰린 건 좀 억울하다는 취지. 글쎄요. 이 기고문은 사실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공범자로 판결받은 사람의 증언에만 의지를 했던 거고 거기에 따라 동정표를 줬다라는 비난인데요. 사실 여러분 이 사건을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4명의 이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진짜 주도를 했는지 정말 모두가 그 살인에 가담했고 동의했는지 그 정확한 기여도에 대한 조사는 다소 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게 이성준은 사망했잖아요. 그리고 또 시대적인 분위기 때문에 사형 집행까지 너무 빠르게 진행됐고요. 그러면서 세세한 진실은 다소 묻힌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만약 이런 사건이 요즘 같을 때 발생했다면 좀 더 집요한 탐문과 또 정교한 수사 방식으로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건 판결이 얼마나 정확할 수 있냐의 문제지 결코 이들의 죄의 무게를 논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 죄 없는 일가족을 살해했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를 살아있는 채 매장했다는 그 중벌. 그건 당연히 무거운 벌로 다스리는 게 당연하겠죠. 대한민국 범죄 역사상 전례 없는 너무도 끔찍하고 엽기적인 생매장 사건.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